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그게 킹 달러가 됐죠. 이제 슈퍼 달러. 미국의 달러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이제 왕노릇을 하는 거죠.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1,150원 정도 수준했던 올 1월 달만 하더라도 1,180원 정도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드디어 1,400원대를 넘어서고, 지난 금요일은 한국의 코스피가 2,300이 넘어지면서 무너지면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제 만들어냈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조문을 갖다가 일본 수상 기시다를 만나는 과정을 이래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어요. 참 야당 쪽에서는 그렇게 굴욕 외교를 하느냐 그런 말도 나왔지만은 일본이 자신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로 직파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과연 몇 명이야 되느냐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이 주변의 그런 아주 싸늘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기시다를 만났다는 것은 잘한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연방준비제도의 파월이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합니다. 0.75%씩 금리를 인상시키잖아요, 지금. 그런데 BOJ, 뱅크 오브 자펜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미국의 킹 달러, 슈퍼 달러, 그리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파월이 금리를 막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봐야 될 나라들이 있어요. 어디냐? 일본, 중국, 그리고 또 러시아예요. 왜 그러냐? 제가 매번 기회 쓸 때마다 일본은 미국의 채권 장사, 본드 장사국이었다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먼저 척결해야 될 전범 중에 전범, 천황제도를 두면서까지 미국이 선택했다는 것은 바로 일본을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미국의 채권을 파는 어드바이징 네이션을 만든 것이에요. 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제일 먼저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달러를 쓴 부채 국가예요. 달러를 차입했던 국가들. 어떤 면에서 일본은 달러의 차입이라기보다도 미국의 본드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본드를 본드를 유럽에 있는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중국은 이 파월이 자이언트 스텝을 가던 무렵에 샹하이 경제회의라든지 이런 브릭스를 통해 가지고 기축통화의 탈달러화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위엔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주변 국가에서는. 그 러시아는 또 무엇이냐?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더 지속이 될 경우에는 가스관을 잠그겠다는 협박으로 유럽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ECB가 꼼짝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1970년대에 중동의 페트로 달러를 그랬죠, 그때는. 중동의 석유의 달러들이
미국에 막 풀리면서 이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 달러가 라틴 아메리카로 갔는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로 달러가 그 국가들이 차입을 한 거예요. 일본은 달러를 차입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본드 에이전트를 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그 이후 10년 뒤에 라틴 아메리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멕시코부터 해가 전부 다 외환위기를 겪잖아요. 왜? 미국이 지금과 같은 자이언트 스텝식으로 그 미국의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이 페트로 달러라 그러죠. 그거는 이제 석유 달러, 중동 오일 달러를 막 미국으로 빌려가지고 라틴 아메리카 개발을 하고 막 했는데 이거 상환을 해야 되니까, 갚아야 되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자국의 금리를 올려가면서 자꾸 이제 그 경제 쓰는 거를, 소비를 억제시키면서 달러를 갚아보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생긴 말이 beggar thy neighbor. 미국의 킹 달러, 슈퍼 달러의 이러한 플레이는 주변 국가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오늘날의 가난함을 보십시오.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에셋 오나디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런 좀 브라질 본드가 강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점은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 금융에서 우리는 주로 이제 뱅크 인스트루먼트 부분을 다루잖아요. 바로 미국이 킹 달러, 슈퍼 달러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막 올려가면서 달러를 회수할 때 이 바로 뱅크 인스트루먼트의 가치가 빛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학자들이나 모두들 인터뷰를 하면서 이 미국의 슈퍼 달러, 킹 달러를 걱정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 무역, 수입이죠. 수출은 좀 그래도 이제 생기는 게 있다 하지만은 환율의 언밸런스를 먹는다 하지만 그 결국 원자재는 또 올라가니까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걱정하고 그 다음에 주식 걱정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스캐머들의 범죄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발전했다 식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경제 관련 아날로그 시대에 여기 대응하는 것이. 왜? 국제금융의 한 파트인 뱅크 인슈트루먼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모니타이즈를 해서 돈을 쓸 때 리코스 론이냐 난 리코스 론이냐 이게 있습니다. 리코스는 뭐냐? 이 SBLC를 유럽의 은행에다 맡기고 미국 은행에 맡기고 돈을 썼을 경우에, 차입은 아니죠. 내가 가진 스탠바이 레터 오브 크레딧을 맡기고 내 보증서를 맡기고 돈을 쓰는 거니까 했을 경우에 리코스이더라도 갚아야 되는 거라도 이것은 그 쓰는 SBLC의 매출의 데이터 기한에 따라서 리뉴해 나가면 돼요. 재발행해 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조금 PPP라든지 금융틀에 관계된 고수익화 프로그램에 관계된 건데 난리코스가 있어요. 내가 100원짜리 SBLC를 미국의 은행에 주고 돈을 가져올 때 100%에 안 가져오거든요. 80%에 맡기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80%를 리턴해 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미국의 은행에 맡기고 80%의 미국 달러를 가져와 가지고 한국에 자금을 쓰게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이 돈을 쓰는 기업은 이 자금을 그러니까 이 SBLC를 미국의 은행에 맡기고 80%의 돈을 가진 투자자가 A 기업이라면
이 A 기업하고 문제지 한국의 이 기업이 이 SBC 80% 갚을 의무는 없는 거예요. 누가 갚느냐? 이 A 기업이 받는 거예요. 그럼 이 A 기업은 뭐냐? 뭐로 갚느냐? 80% 리코이스인 경우에는 80%에 또 SBS로 갚으면 돼요. 가져온 만큼. 그리고 난 리코이스 있는 경우에는 리펀드를 하지 않는다. 왜? 거기에는 고수익화 프로그램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보통 그러면 이제 80%나 70% 가져오죠. 그럼 이쪽에서는 고수익화 프로그램으로 은행에서 벌써 이것을 매입해가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판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한국에 이 달러를 쓴 기업은 킹 달러 시대든 슈퍼 달러 시대든 인베스트 해준 이 A 기업하고만 대화가 잘 되면 돼요. 압박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금융의 뱅크 인스루트의 묘미가 바로 교과서에 없는 거잖아요. 학자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실무에서 단련해서 건법의 세계로 친다면은 수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일본은 벌써 1950년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해방 이후부터 한국 민족 전쟁이 나면서 더 그들은 미국의 본드를 유럽에 미국 대신 에이전트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수상 기시다의 오만함은 그게 달한 거죠, 이번에. 왜? 한국은 벌써 이 한국은행 총재가 뭐 잘했다면 소리가 납니다. 미국보다 빨리 빅스텝 해버렸잖아요. 금리를 올려버렸잖아요. 일본은 웃고 있는 거죠. 왜? 미국이 좀 있으면은 금리를 올릴 걸 알았기 때문에. 한국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올리면서 역전이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금리 역전이 잘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거의 한 14년 만에 처음일 겁니다, 이게. 그래서 혹자는 말하지요. 미국이 금리가 올리는데 우리 한국은행은 한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간섭과 독립적인 중앙은행이다. 그렇지만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 아날로그식 경영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하루속히 빨리 이 국제금융 무대에서 뱅크 인수추르먼트에 대해서 이 정부의 관료들이 시각을 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날로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리게 되면은 이 IRA 법도 하고 하면서 미국 자체도 나중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지만은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바로 금융 트레이딩의 기법을 옛날부터 해온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금리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표피적으로 볼 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긴축 정책이라 하지만은 달러를 빨리 안으로 거두어 들여가지고 뭐 미국이란 나라가 월드뱅크도 다 좌지우지하고 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 금융 트레이딩의 기법으로서 자국의 달러의 부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혹자들은 조심스럽게 음모론 이야기도 하고 그러죠. 저는 여기에서 음모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빨리 미국 금리 올리는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빨리 우리가 인터내셔널 파이낸스의 기법을 이 한국의 뱅크 인수로부터 정확하게 정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보면은 현 상황만 이야기하지 해법을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아, 금리가 오르니까 주식이 타격을 입고 코스피가 넘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를
독립된 한국중앙은행이지만 미국의 금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왜냐? 아날로그식 국제금융의 무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아이들은 벌써 우리보다 70년 전에 미국의 본드를 쥐고 국제금융의 무대에서 디지털을 본 나라예요. 지금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안 움직여요. 그래도 학자들이 나와서 무엇이라 말하냐면은 왜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올릴 염두를 못 내고 있다. 천만 이야기예요. 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국의 화폐의 사용을 좀 억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미 달러 부채를 갖게 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미국의 본드를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국제금융의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는 PPP 이야기 들으셨고 금융 트레이딩 이야기 들으시면은 우리가 지금 이 인터내셔널 파이낸싱이 있어가지고 입으로만 인터내셔널 파이낸싱이 아니라 리코스, 란리코스 이러한 영역에까지 우리의 국제금융의 기법들을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달러가 킹이 되고 슈퍼 달러가 된 이 시대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체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코스피가 무너졌다. 주식 그게 아닌 거예요. 평소에 뱅크 인스트루먼트로서 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어제 뉴스입니까? 보니까 건보공단에서 어떤 분이 46억을 또 빼돌리고 또 은행에서는 지금 몇 조가 지금 외화 반출이 되고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내부가 창의적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고이잖아요. 고이지만은 백성들한테 나타내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럼 정부가 칼을 빼세요. 우리나라의 기름 메이저 회사들, 이런 회사들 좀 금리 오르는 부분 보충하도록 국가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강요하자는 것은 아날로그식 국제금융의 자세로서는 킹달러 시대, 슈퍼달러 시대, 내 이웃을 가난하게 만드는 미국의 정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들 정신 차리고 특히 한국 정부의 관료들이 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현실을 냉정하게 보면서 빨리 국제금융에 특별히 또 이 뱅크 인스트루먼트 분야에 이 인재들을 양성해가지고 이 금융 트레이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킹달러, 슈퍼달러 시대에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국가 요구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이 나라 안에 있는 국제금융의 스캐머들의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화를 시키고 물이 맑아야지 거기서 좋은 물고기들이 다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국제금융의 스캐마들이 없어지면서 한국이 아날로그식 국제금융의 방법에서 이제 벗어나기를 우리 모두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